여러분 안녕하세요. 콤포트 신갈이 발매됐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전설의 대식가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토트넘이랑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를 좀 더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미 경기 결과는 다들 알고 계시겠고 하이라이트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토트넘이 그냥 맨유보다 좀 더 우월한 경기를 보여주면서 맨유를 상대로 사실 맨유가 토트넘에게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토트넘이 이번 경기에서는 그런 예상을 뒤집고 2대0으로 아주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는데 이번 경기에서 어떻게 변화했길래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토트넘도 좀 더 발전된 경기력을 보여줬는지를 좀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전반 한 30분 정도까지인가요? 이때까지는 아마 토트넘보다는 맨유가 좀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전반 30분까지 이제 손흥민 선수가 보여줬던 위협적인 장면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두 가지 장면은 그냥 원래 손흥민 선수가 잘하는 장면들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은 전반 24분에 나왔었는데요. 토트넘의 역습이 진행되면서 이제 바라니 선수랑 손흥민 선수가 속피드 경쟁을 벌이는 장면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공간이 있을 때는 전 세계 최고의 파괴력을 가진 선수라서 바라니 선수를 가볍게 뚫고 파페사르에게 공간이 나오자 파페사르에게 연결해주고 파페사르가 이제 쿨루세스키에게 연결해주면서 토트넘이 이제 유효 슈팅을 아주 만들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전반 29분에 이제 나왔던 장면인데 매지슨 선수가 이제 탈압박을 하면서 이제 시작된 또 역습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당시에도 사실 이런 장면도 사실 손흥민 선수가 정말 좋아하는 장면이죠. 본인 앞에 공간이 많고 그리고 맨유 수비진이 정돈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공격적인 플레이를 가져갈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았습니다. 이때 사실 맨유 선수들이 아니든 다른 이제 수비수들은 손흥민 선수가 이제 공을 잡고 좌측에서 이제 공을 잡고 이제 중앙으로 이제 칠 준비를 하고 있으면 사실 대부분 슈팅 각도를 좁힐 준비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이때는 손흥민 선수가 파페사르가 침투하는 움직임을 딱 보고 정말 완벽한 스루 패스를 찔러주면서 정말 위협적인 슈팅 기회를 파페사르에게 만들어준 장면이었습니다. 사실 이 장면도 정말 좋은 장면들이었지만 이 두 가지 정도를 제외하면은 손흥민 선수가 전반 30분까지는 그렇게 막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그 원인은 도대체 어디에 있냐? 토트넘 자체도 솔직히 좋은 경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살펴본다면 빌드업 체계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겼다고 파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빌드업 체계 어떻게 좀 문제가 됐는지를 좀 설명해드리자면 전반 1분 한때의 상황인데요. 이때도 보다시피 맨유가 얼마나 이제 토트넘의 압박을 괴롭히기 위해서 준비를 잘 해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운트, 가르나초가 이제 포로 선수 쪽을 잡고 있고, 이제 안토니가 이제 우도지를 잡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스마 쪽으로는 레시포드랑 브루노 쪽 견제를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화면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이제 메디스는 카세미로한테 이제 방해를 받고 있는 장면인 거죠. 사실 이렇게 되다 보면 지금도 보시다시피 토트넘의 수비 라인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럼 이 토트넘의 수비 라인이 낮다는 거는 그만큼 공수 간격이 벌어진다는 의미인데요. 사실 공수 간격이 벌어지면서 생기는 문제점은 손흥민 선수가 공을 받는 위치가 낮아진다는 겁니다. 지금도 보시다시피 전반 2분의 상황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볼을 받는 위치가 하프라인 밑입니다. 히샬리송 선수도 지금 하프라인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사실 빌드업 패턴을 진행해서는 토트넘이 원하는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향하는 공격 축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패스 받는 위치가 낮아진다는 거는 결국엔 공격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진다는 뜻이고 상대 골문과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건 사실 손흥민 선수가 공격적으로 방향을 막 그렇게 좋게 발휘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이 한 전반 30분까지는 굉장히 어렵게 경기를 펼치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손흥민 선수가 골대와 거리가 멀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의 문제점은 손흥민 선수가 이제 패스를 받을 때 몸의 방향이 또 문제가 되는 건데요. 손흥민 선수가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돌파를 하든 그다음에 또 던지는 패스를 넣어주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받을 때 몸의 방향이 맨유 쪽을 향해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장면도 보시다시피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받을 때 몸의 방향이 토트넘 골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윙포워드가 이런 몸의 방향을 통해서 패스를 받으면 공격적으로 이제 플레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 상태에서 무리해서 턴을 해서 돌파를 하기에는 상대가 또 완비사카였거든요. 완비사카는 다들 아시겠지만 태클 능력이나 개인 수비력만큼은 프리미어리그 최상급의 선수인데 아무리 손흥민 선수가 좋은 선수라고 해도 완비사카랑 계속 이렇게 1대1 하기에는 체력적으로 부담이 또 가고요. 또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같이 빼앗겼다가는 토트넘이 또 역습을 내주게 되는데 사실 지난 브렌트포드전에서도 나왔다시피 토트넘이 역습에 있어서는 아직 수비가 그렇게 탄탄하지 않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리스크가 높은 공격을 할 이유도 없는 상태고요. 또 지금도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우도지 선수도 지금 맨마킹이 잡혀있고 매지슨 선수도 지금 맨마킹이 잡혀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공격적으로 좀 더 패스를 줄 만한 선택지가 별로 없는 것이죠.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가 볼을 받았다고 해도 뭐 뒤에 있는 비스마 쪽인 선수나 아니면 반더벤 선수한테 백패스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토트넘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좋은 모습을 한 전반 한 30분까지는 그렇게 많이 만들지 못했었거든요. 이때까지는 맨유가 오히려 토트넘의 빌드업 체계를 잘 압박해가지고 좋은 공격 장면을 만드는 그런 장면들이 더 많았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전반 30분이 넘어가면서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전술 변화 주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이제 나오고 있는데 앞에 말씀드린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2-3 빌드업 체계, 이제 풀백 선수들이 중앙으로 가담하는, 그게 이제 인버티드 풀백이라고 많이 하는데, 두 선수를 풀백을 중앙으로 좀 가담시켜서 이제 빌드업을 많이 풀어나가는 전술을 원래는 그렇게 사용하는데, 맨유가 계속 그걸 파고들자 또 토트넘이 그거 압박을 풀어내는데 계속 고전하자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변화를 줬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우도지 선수랑 포루 선수를 중앙으로 가담시키는 게 아니라 측면 넓게 위치시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가져올 수 있는 효과는 뭐냐면 맨유의 중앙 지향적인 압박 체계가 분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맨유의 중앙 압박 체계가 분산되면 토트넘 미드필더들이 공을 받았을 때 본인 선 주변에 공간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공간이 많아졌을 때는 뭐 지금 비스마 선수도 그렇고 매지슨 선수도 그렇고 굉장히 최근에 컨디션이 좋거든요. 뭐 비스마 선수 탈압박 능력은 지금 2경기 동안 정말 뛰어나는데, 두 선수가 맨유 선수들의 압박을 받아도 압박을 그렇게 강하게 받지 않다 보니까 맨유 선수들의 이런 압박을 스스로 탈압박해가지고 중앙 쪽으로 이제 볼을 직접 전진시키는 그런 장면이 많이 연출됐습니다. 특히 비스마 선수나 매지슨 선수가 최근에 계속 경기력이 좋았기 때문에 카세미로와 브루노가 압박을 해도 두 선수가 그냥 볼을 받아서 그냥 턴을 해버린다거나 순간적으로 탈압박을 해서 중앙으로 전진시키면서 하면서 이제 맨유의 그런 압박 체계를 뚫어낸 다음에 바로 이제 역습에 가까운 그런 공격 속도로 토트넘이 이제 공격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이제 손흥민 선수한테도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냐면 손흥민 선수가 이제 볼을 받는 위치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뭐 예시로 한 장면을 띄워드리고 있지만 이제 이런 전술 변화, 이제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풀백 선수들을 양 측면 넓게 위치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높은 위치 하프라인 넘어서까지 이제 위치시키게 되면서 매지슨 선수랑 비스마의 개인 능력을 통해서 이제 중앙으로 빌드를 풀어 나오게 되면, 중앙으로 풀어 나오면 사실 공격을 이제 토트넘이 풀어 나온다. 그러면 맨유 입장에서는 중앙 쪽에 좀 더 수비 역량을 집중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 쪽이나 아니면 대한 콜루스스키 쪽에 이제 공간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 손흥민 선수가 높은 위치에서 이제 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상위 높은 위치에서 볼을 받게 되면 손흥민 선수가 공격적으로 이제 개입할 여지가 많아집니다. 지금 예시 장면 하나 띄워드렸는데 전반 39분 장면이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이제 공을 받는 위치가 굉장히 비해서 굉장히 높아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몸의 방향도 맨유 골문을 향해 있다는 거 볼 수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손흥민 선수가 공격적으로 이제 플레이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지게 되고, 그럼 완비사카도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이제 손흥민 선수가 계속해서 전반전에 좀 공격적인 패스가 좋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막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손흥민 선수가 돌파 이후에 슈팅하는 동선을 잡아야 될지 이제 완비사카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와버리는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보면 손흥민 선수가 좋은 역량을 발휘하기에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기세가 이제 토트넘 후반전에 이어졌는데요. 지금도 보시다시피 우도지가 중앙을 통해서 이제 맨유의 압박을 풀어냈습니다. 이때 보시면 완비사카나 손흥민 선수의 거리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때도 굉장히 유업적인 토트넘의 공격이 나왔었는데, 우도지가 여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주면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좋은 역량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골을 받았을 때 볼을 받는 위치도 정말 높아졌고 볼을 받았을 때 방향도 좋아지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도 공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럼 공격적으로 좋은 플레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면서 손흥민 선수가 뭐랄까요, 이제 공을 받았을 때 그 패스의 퀄리티랄까요, 공격을 풀어나갈 수 있는 퀄리티가 높은 환경의 퀄리티가 제공됐다. 그럼 당연히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좋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요약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토트넘이 지난 경기에 비해서 또 손흥민 선수가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다는 배경에는 손흥민, 그 다음에 우도지, 그 다음에 매지슨, 이렇게 이루어지는 삼각형의 대형이 이제 공선 정리가 좀 더 깔끔해졌다는 겁니다. 사실 지난 브랜드포드전에서 손흥민 선수의 공간이 좀 더 측면에 한정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매지슨 선수랑 동선이 겹치거나 우도지 선수랑 동선이 겹치면서 이 세 선수에게 유기적인 플레이가 좀 잘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확실히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서 선수의 동선 정리를 좀 더 깔끔하게,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 위치해 있을 때는 매지 선수가 너무 과하게 측면으로 가지 않았거나 우도지 선수가 과감하게 돌파를 할 때는
침투를 할 때는 매지슨이나 손흥민 정도는 한 명 정도는 이제 뒤에서 볼을 받아주는 이런 패턴 플레이가 잘 나왔다는 건데요. 지금 전반 25분 장면이거든요. 매지슨 선수가 손흥민 선수한테 볼을 줬을 때 우도지 선수는 과감하게 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패스를 주는 선수가 있고 패스를 받아주는 선수가 있고 그리고 공간으로 침투하는 선수 이렇게 세 명의 역할이 딱딱딱 분배가 되다 보니까 이 세 명의 유기적인 플레이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지난 경기에 비해서. 그렇다 보니까 맨유가 이 토트넘 좌측 공격을 막아내는데 좀 더 고전할 수 있었고 또 이번에는 포르 선수의 슈팅이 골대로 이어졌던 장면인데요. 그 앞에 좀 상황을 보면 이번에도 매지슨, 우도지, 손흥민의 위치 분배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매지슨은 딱 가운데 머물러 있고요. 손흥민 쪽으로 너무 과하게 붙지 않는 모습입니다. 손흥민 선수한테 동료가 많으면은 그게 맨유 수비를 끌어당길 수 있는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럼 손흥민 선수가 활약할 수 있는 공간이 적어지게 되고 손흥민 선수가 당연히 모든 선수가 공간이 좁아지게 되면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기가 힘든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매지슨 선수는 중앙에 좀 더 머물러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매지슨 선수가 이제 상대 수비를 끌어내면서 만들어낸 그 빈 공간에는 우도지 선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측면으로 빠져 있고요. 이때 이제 반더벤 선수가 좋은 패스를 찔러주면서 손흥민 선수는 순간적으로 가운데로 침투하고 그 이제 손흥민 선수가 좌측에서 상대 수비를 끌어당기고 그다음에 포로 선수의 슈팅이 나오는 장면인데요. 이때도 보시다시피 매지슨, 우도지, 손흥민 이 세 명의 선수의 역할 그다음 공간 분배가 잘 되면서 상대 수비를 끌어냈고 그 빈 공간에서 이제 포로 선수의 슈팅으로 잘 이어졌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종목적으로 아마 이제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굉장히 좀 좋아할 만한 장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보시다시피 매지슨 선수가 중앙에서 볼을 잡고 있을 때 손흥민 선수는 좌측으로 딱 빠져 있고 지금 보시다시피 우도진 선수는 중앙으로 딱 이제 그 빈 공간으로 딱 침투하는 모습입니다. 이때 세 선수의 3자 플레이가 손흥민 선수가 투터치로 딱딱딱 함께 하면서 우도진 선수가 굉장히 위협적인 슈팅을 만들어줬었는데 이 세 선수의 동선선이가 뭐 이렇게 하루빨리 좀 이렇게 한 경기 만에 이렇게 달라졌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물론 토트넘이 공격적으로 좋은 장면들 만들었고 정말 좋은 경기를 한 것도 맞지만 사실 그래도 숙제는 저는 남겼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계속 2-3-5 대형으로 플레이 없을 뿐더러 또 토트넘이 이렇게 측면 풀백들을 넓게 위치했을 때도 이제 상대팀이 이제 대처법을 가져 나올 텐데 이런 대처법을 이제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전술적으로 어떻게 좀 극복할 것인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맨유처럼 이렇게 공격적인 압박을 하는 팀도 있지만 브렌트포드처럼 굉장히 10백 이상의 이제 수비적으로 이렇게 임하는 팀이 있을 텐데 그런 팀들을 상대로 또 토트넘이 이렇게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는 한번 조금은 더 지켜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한 경기를 가지고 1위 1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분명 토트넘이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건 맞지만 맨유가 또 공격적으로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힘이 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서 수비적으로도 어떻게 이제 개선을 할 것인가 압박 체계를 2-3 빌드업 체계에서도 압박을 받아도 좀 더 맨유나 아니면 다른 좀 좋은 빅6 클럽을 만났을 때 압박을 잘 풀어내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건 또 어떻게 좀 연구를 할지 이제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게 잘 안 된다면 사실 토트넘이 계속 시즌 내내 좀 고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뭐 압박이 좋은 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에는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그걸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를 좀 잘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여전히 템백을 상대로 하는 팀을 상대로는 토트넘이 어떻게 좀 풀어나갈 것인가 또 히샬리송 선수가 계속 조금 겉도는 모습인데 히샬리송 선수는 또 어떻게 좀 활용할 것인가를 좀 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히샬리송이 이제 나가고 피에리치가 들어오면서 손흥민 선수가 톱으로 왔을 때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중앙에서 연계를 잘 해주면서 토트넘이 문제 없이 공격을 풀어갔지만 사실 계속 히샬리송 선수를 벤치에만 두기에는 또 문제가 있거든요. 또 손흥민 선수를 계속 또 톱으로만 쓰기에는 조금 더 저는 아쉬운 면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걸 어떻게 토트넘이 조율할 것인지는 포스테코글로 감독 전술적인 역량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